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영남 지역에 초속 20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은 밤새 영남 내륙 지역을 향해 북상하면서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상륙한 부산과 대구 현장 연결합니다. 위안화 환율이 1달러에 7위안을 넘어서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초강수의 세계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또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경제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어진 도발의 의미가 뭔지 짚어봅니다. 미국 정부가 2011년 이후 북한에 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조용필, 레드벨벳 등 3만 7천 명이 해당됩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폭발로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1명 등 10명이 부상했습니다. 폭발에 소방차가 부서지는 등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노제팬 깃발을 내걸었던 서울중구청이 상인들의 항의와 반대 여론에 부딪혀 깃발을 철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보 경제 관련한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만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지금 어디쯤 통과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막 부산에 상륙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부산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하동원 기자, 기상청 발표로는 태풍의 세력이 좀 약해졌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의 중심은 지금 부산과 경남 거제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한때 비바람이 거셌지만 다행히 상륙하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선박 470여 척이 피항한 이곳 부산항에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소형급으로 강풍 반경은 80km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였지만 지금은 18m 정도로 줄었습니다. 부산은 오늘 낮 11시 반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김해공항은 항공기 94편이 결항됐고 18편이 지연됐습니다. 태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진 부산 경남과 호남 남해안은 여객선도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태풍에 대비해 막루 등 백사장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까지 71mm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3시 57분쯤 부산 남구에서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로수와 가로등이 부서졌습니다. 남해안은 오늘 밤이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태풍의 세력이 약해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태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상륙한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밤새 영남 내륙 지방을 통과해서 내일 새벽 3시쯤 경북 안동쯤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로에 들어있는 대구 상황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이심철 기자, 대구는 태풍의 영향이 좀 느껴집니까? 네, 대구에도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세게는 불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태풍 프란시스코는 자정 무렵 이곳 대구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울산, 경주 등 영남 내륙과 경북 동해안 일부는 1시간 전인 저녁 8시부터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은 대구를 지난 뒤 내일 새벽 3시쯤 경북 안동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변할 전망입니다. 태풍이 소멸해도 영남 내륙과 동해안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50mm에 이르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소멸된 뒤에는 태풍 2개가 동시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제9호 태풍 렉기마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북 서쪽 방향으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9호 태풍은 타이완을 거쳐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해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도 괌 인근 해상을 거쳐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시에 발생한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 아직은 경로나 세력이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오늘 밤은 바람보다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1994년 이후 25년 만이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무역을 조장해왔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저평가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다투는 두 거인의 싸움에 오늘 전 세계 증시가 휘청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최근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화가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한 것이 중국 정부의 용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환율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중국의 환율 저평가와 무역 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1년 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미 상무부가 환율 조작국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관세율 25%를 더 올릴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환율을 무역전쟁 도구로 쓴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에 이어 추가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우려 속에 세계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중 교역량이 많은 한국과 채권국 일본이 미중 환율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악재로 작용하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충격적인 하루를 보낸 주식시장은 개장 전부터 암운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했다는 소식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며 공포 심리가 퍼졌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1891.81까지 폭락하며 최악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6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코스닥도 5%가량 급락하며 54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증시는 오후 들어 잠시 오름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는 29.48포인트 내린 1917.50에 코스닥은 3.21% 하락한 551.50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49조 2천억 원이 감소한 시가총액은 오늘도 26조 가까이 날아가 이틀 동안 7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20원까지 올라섰다가 중국의 환율 안정 채권 발행 소식에 1215원에 보합 마감됐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은 전날보다 1.59% 오른 1g당 58,120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보다도 1.6% 이상 비싼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예, 이렇게 연일 폭락하는 주가가 보여주듯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당장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또 만들어 놓은 제품의 판로가 막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기업 총수들까지 잇따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배식을 받고 김기남 부회장 등 반도체 부문 경영진과 구내식당에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전자계열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긴장을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이 부회장은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첫 점검지인 온양사업장은 반도체 후공정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이 부회장은 생산의 최종 단계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의 핵심 기지를 가장 먼저 찾아 일본의 견제에도 굽히지 않고 반도체 비전 2030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태한 SK 회장도 어제 이례적으로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계열사 CEO들에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상당한 양을 수출하는 한국의 기둥 기업으로서 한일 간의 마찰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신동빈 롯데 회장도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를 발표하자 급히 일본 출장에 나섰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미중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유례없는 불확실성 앞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 발사로 우리 새벽 잠을 깨웠습니다. 한 달 새 벌써 6번째 도발로 이제는 일상이 된 듯한데 이번 역시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훈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24분과 5시 36분 두 차례에 걸쳐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 5월 9일 북한이 발사한 것처럼 내륙을 가로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형태입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37km, 비행거리가 450km라고 했는데 지난달 25일에 비해 고도와 비행거리 모두 줄었습니다. 방향을 남쪽으로 돌릴 경우 사드 포대가 배치된 성주군은 물론 남한 전역이 대부분 사정권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다르의 경우 미사일의 크기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50km 미만으로 비행을 하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사 위치도 지난달 원산 일대에서 서해안으로 바뀌어 어디서든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비행 속도는 마하 6.9 이상인데 북한 신형 방사포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중국 WS-2D의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5.6입니다. 군의 판단과 달리 방사포일 경우 중국 기종보다 더 빠른 셈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위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위협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요?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미사일과 방사포를 번갈아가며 발사하는 의도는 그럼 뭘까요? 그리고 꼭 집어서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석연치가 않죠. 그래서 남북 대화가 본격화된 2017년 이전으로 상황이 완전히 되돌아간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승 기자입니다. 네, 먼저 2017년의 주요 도발입니다. 북한은 한 차례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에도 주력했고 3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시험 발사했습니다. 주로 미국을 위협하는 도발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5월 이후 이뤄진 도발을 볼까요? 사거리가 700km 이내로 비교적 짧습니다. 대신 고도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한국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요격을 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도발이란 겁니다. 우리가 직접 위협 대상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이 쏜 게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사체를 두고 북한은 신형 조종방사포라고 발표했는데도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 청와대는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북한의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탄도와 비행 궤적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게 미사일이냐 방사포냐보다 뭐가 됐든 요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대응책,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요 요소지만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인 킬체인도 핵심 방안이고 나아가 핵 공격이 예상될 때는 대량 폭격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때 바로 중요한 게 보이지 않게 날아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 바로 F-35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북한이 F-35 도입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V조선 차종승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표창원 민주당 의원 사이에 마치 코미디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정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북한이 몇 차례 핵실험을 했냐고 묻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즉답을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핵실험을 말씀하시죠? 네, 핵실험. 네, 핵실험. 그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2번인가 했나요? 표 의원이 핵실험과 ICM 발사가 모두 없었다고 하자 동의도 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한 차례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고 같은 해 7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ICBM을 발사했습니다. 평화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로 주고받으려던 대화에 사실관계가 다 틀린 겁니다. 주변에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잘못 답변하면 바로바로 알려서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현종 2차장이 정정을 한 후에야 답변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ICBM은 네, 3번 발사했고요. 예. 핵실험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안보 의식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발사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이 내놓은 발언들을 보면 과연 이렇게 북한을 감싸기만 할 때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일 갈등 극복 방안으로 평화 경제를 얘기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거의 면박에 가까운 거친 표현들이 북한 당국자의 입에서 쏟아졌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후 외무성 담화를 통해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시작된 한미 훈련을 트집 잡으며 낮을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초사로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 경제를 제안한 다음 날 사실상 면박을 준 겁니다. 청와대는 NSC 회의 대신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의 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근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난달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상반된 입장입니다. 야당은 안보 위기에 대통령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지금 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 대통령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천하태평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까지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공조의 틀까지 깨질 경우 안보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경제라는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남북 경협만 제대로 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그 말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의미일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단 대통령이 얘기한 경제 규모부터 따져보죠. 남북한 경제 규모를 합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일단 수치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지난해 기준으로요. 자, 일본의 경제 규모는 이 4조 9,709억 달러로 세계 3위입니다. 12위였던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큰 규모죠. 자,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해 293억 달러였습니다. 이 세계 순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고 이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4.1%였습니다. 자,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우리나라가 이 36,600달러인데 비해서 이 북한은 24분의 1 수준인 1,298달러였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말대로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단숨에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예. 전체 경제 규모는 그렇다 치고 그럼 내수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내수라는 게 인구와 바로 직결되는 말이죠. 예. 자, 우리나라 인구는요 5천만 명 정도입니다. 이 북한 인구는 약 2,500만 명 정도죠.
자, 둘을 합쳐봐야지 일본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경제의 원천은 내수라기보다는 기술력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도 기술 집약 산업 물품들이니까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본의 노벨상을 보세요. 지금요. 뭐 문학상도 있지만은 전부 다 기초과학에 기초과학. 그런 거 안 보입니까 도대체? 수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뭐 대통령의 얘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먼 미래 그러니까 총론적인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먼 미래의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금 집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예. 자, 다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이 남북이 평화 경제를 지향한다면 우리의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전 정부의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예. 평화 경제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의문스럽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나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1명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사고 내용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소방헬기가 그 위로 물을 뿌리지만 연기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낮 1시 15분쯤 경기도 안성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뭐 지진 소리도 아니고 그냥 빵 해가지고 뭐 유리창이 그냥 버르르 막 이런 소리가 나서 뛰어나와 봤죠. 뛰어나와 봤는데 뭐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쪽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장비 50여 대와 소방관 130여 명을 투입해 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석원호 소방장이 순직했습니다. 석 소방장은 불이 난 지하 1층으로 진입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로 화를 당했습니다. 또 이돈창 소방이가 얼굴과 양쪽 팔에 1, 2도 화상을 입었고 공장 관계자와 지나가던 시민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대원이 그것을 목격하고 지하에 인명이 더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하에 진입을 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서 순직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반도체 세정제를 보관 중이던 지하에서 유증기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보신 대로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이 강한 폭발에 소방차는 부서졌고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은 100m 밖까지 파편이 날릴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원진 기자입니다. 소방차 창문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범퍼는 폭발 파편을 맞고 찌그러졌습니다. 차체 일부는 뜨거운 화염에 녹아내렸습니다. 소방호스는 소방차와 분리된 채 바닥에 떨어져 나뒹굽니다. 옆에 있던 승용차는 폭발의 충격에 뒤집혔습니다. 차량 전체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바퀴는 녹아내렸고 휠만 남았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철제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 곳곳에는 스티로폼 파편이 널브러졌습니다. 폭발 잔해는 2km 정도 떨어진 공장까지 튀었습니다. 공장에도 파이프 요거 이만한 게 날라오고 지금 우리 업체 분이 배달을 왔다가 그 유리창이 깨지고 그랬어요. 폭발이 난 공장은 수시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는 계속 치솟았고 작은 폭발음도 끊이지 않고 울렸습니다. 포크레인이 잔해를 치를 동안에도 소방관들은 계속 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밤 늦게까지 잔불 진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젯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열대야에 밤에도 에어컨을 계속 가동한 탓에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고가 사다리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머나 어떻게 막 너무 많이 탄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폭발음에 이어 불이 났습니다. 팡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 비슷하게 나서 얼른 창문을 열었죠. 시래기 같은 게 터지면서 파편 같은 게 날라와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셨고 소방관 1명이 탈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래기 과열이나 지금 그런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고가 감정해봐야 알겠어요. 실외기 화재는 전선 연결 불량과 합선 등 정기적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전선 같은 경우 외부에 노출되면 많이 열화가 돼가지고 정기적인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는 수도 있고.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냉방시설 화재 700여 건 가운데 30%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어린이집 간이풀장으로 돌진해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와 교사가 다쳤습니다. 간이풀장에는 어떤 안전시설도 없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주차장 화단에 올라섰습니다. 주차장에 만든 간이풀장 한쪽이 바퀴에 깔렸습니다. 부러지들 않고 팍 속도가 더 나는 거예요. 주차가 하나 되어 있으니까 주차된 차를 받고. 오늘 낮 11시 17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8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집 간이풀장을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간이풀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생 10여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살 비군 등 원생 3명과 어린이집 교사 2명이 다쳤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주차장 한쪽에 만든 간이풀장에는 별다른 안전시설도 없었습니다. 안전시설도 없고 어떻게 주차장에서 다 그럴 수가 있냐고. 그동안은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중구청이 광화문 등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일대에 일본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깃발을 설치했다가 결국 한나절도 안 돼서 철거했습니다. 상인들의 항의에 맞닥뜨린 데다가 지자체가 직접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대로를 따라 태극기와 노제펜이 적힌 배너기가 가로등을 따라 하나씩 걸립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덕수궁 입구인 대한문에도 노제펜 깃발이 펄럭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오늘 광화문과 명동 일대에서 일본산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깃발 1,100여 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광화문 대형 면세점 앞에도 이렇게 일본을 거부하자는 깃발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깃발 설치를 멈추려는 국민청원과 민원이 빗발친 겁니다. 국제사회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불매운동을 정부에서 조장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인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코리아 노라고 해놓으면 기분 나빠서 물건 사겠어요? 내수도 지금 전체 경기가 어려워서 안 팔리고 있는데. 노제펜 서있으면 일단 보기에 안 좋고 일단 일본인들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초 서양호 중구청장은 관군 의병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SNS를 통해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항의 여론이 거세지자 배너기 설치 한나절도 안 돼 결국 철거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반일 감정이 연일 심해지는 가운데 한 보수 성향 단체 대표가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해서 사과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엄마부대 봉사단의 기자회견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일본 정부에 사죄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이 단체 대표 주옥순 씨는 일본 아베 총리에게 직접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주 씨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망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과 관련 기사에는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주 씨가 자유한국당의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옥순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징계하고 매국 세력들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6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북한 이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38개 나라 국민들이 최장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그 통로를 막겠다는 겁니다. 물론 대북 압박 차원의 조치인데 북한을 다녀온 우리 기업 총수들, 연예인, 정치인 모두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평양 주민들을 울렸던 백지영, 조용필, 레드벨벳 등 가수들과 남북 정상회담 때 함께 방북해 평양냉면을 맛본 이재용, 최태원 등 대기업 총수들. 이들을 포함한 3만 7천여 명은 이제 비자 없이 미국을 갈 수 없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란과 이라크 등 7개국을 비롯한 무비자 방문 불허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로 올렸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테러리스트 유입 우려가 생긴 2011년 3월 이후에 북한 방문객에게는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제도, 에스타 발급이 중단된 겁니다. 2011년 3월 이후 방북자는 온라인으로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곳 미국 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를 진행해야 비자가 나옵니다. 미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에 그냥 입국했다가 뒤늦게 방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독자 제재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경협 재개 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요구했던 서울대 학생들에게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학생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단체는 조국 교수가 자신들의 당연한 주장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적한 트루스포럼은 조 전 수석에게 정치를 하시라며 서울대 교수직 사퇴운동을 시작한 교내 단체입니다. 2017년 2월 개설돼 전국적으로는 약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같이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 단체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글과 함께 첨부한 한 기사에는 트루스포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단체였다며 서울대생들은 이 단체를 태극기 부대와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한 익명의 서울대 재학생의 말이 인용 보도됐습니다. 해당 단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가 바로 극우인데요. 저희는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를 극우라고 하시는 것은 이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거나 악의적으로 매도하시는 것으로. 이 단체는 지금까지 조 전 수석 사퇴 촉구 운동에 35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해서 교단 재판국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의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인데 명성교회 측은 정당한 승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은용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재판국은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직에 앉힌 것은 모여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정년 퇴임한 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로 2017년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 결의되면서 부자 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단 헌법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회 측은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교단 총회가 재심을 청구해 결국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 같은 판결에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총회 판결을 환영한다며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정당한 승계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그 지지를 얻어서 공식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청빙이 이루어진 거고, 근데 그걸 저렇게 한다는 것이 대형 교회의 세습에 제동을 건 판결이지만 교회 측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배우 엔젤리나 졸리의 큰아들 매덕스가 다음 달 연세대 국제대학에 입학합니다. 이 졸리는 아들과 함께 미국 등 입학 후보군을 직접 둘러본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한국행을 택한 결정적 요인은 K-팝이라고 합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엔젤리나 졸리. 그녀의 자녀 6명 가운데 장남인 매덕스 졸리 피트가 다음 달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19학번으로 입학합니다. 전공은 생명과학공학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주로 9월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1년 동안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레지던셜 칼리지 교육을 받게 되고, 생명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2학년부터 신촌 캠퍼스에서 전공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매덕스는 졸리가 지난 2002년 캄보디아에서 입양했습니다. 졸리는 지난해 11월 매덕스, 팍스 두 아들과 연세대 캠퍼스 투어에 직접 참여해 학교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매덕스가 K-팝을 좋아하고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다고 학교 측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연대 이제 축제 때 좋은 가수들도 많이 오고 K-팝 스타들도 많이 와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또 재밌어하지 않을까. It can be fun, it can be challenging.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going to question why you're here. 졸리는 올해 초 모교인 미국 뉴욕대 캠퍼스 투어에도 매덕스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매덕스가 자신이 태어난 아시아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졸리는 이달 중 매덕스와 함께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폭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공격하는 제2의 백색 테러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총파업에 교통대란이 벌어지면서 도시는 마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홍콩과 가까운 지역에서 대규모 진압훈련을 벌였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세워 도로를 막자 운전자가 밀치고 달려나갑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서자 시위대가 우산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현지 시간 5일 홍콩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가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서 8개 노선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에서는 항공관제사 인력의 3분의 1이 파업해 항공편 23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되자 흰옷을 입고 강목으로 시위대를 무차별 공격하는 제2의 백색 테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As a result of these widespread disruptions and violence, the great majority of Hong Kong people are now in a state of great anxiety. 주최 측은 이날 총파업에 50만 명 이상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은 1967년 영국 반대 시위 이후 50여 년 만에 최대 혼란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개양된 오성 홍기를 끌어내려 바다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비난을 이어가면서
선전 지역에서 5일까지 사흘간 12,000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폭동 진압 훈련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순진무구한 삶을 살다간 천상병 시인은 생전에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잔의 커피와 값 속에 두둑한 담배, 그리고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시인이란 이렇게 애초에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유한진 시인은 스스로를 숙맥, 바보, 찌질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50몇 년 전 문단의 거목 박목월 시인을 모시고 설렁탕을 먹을 때 일입니다. 소금이 필요한데 목월 곁에 소금이 있어서 차마 달라 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말았습니다. 목월은 숙맥이어서 시는 제대로 쓰겠다며 등단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중국산의 미생만큼 꽉 막힌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다리 아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그는 오지 않는 여자를 기다리며 교각을 붙잡고 버티다 결국 떠내려갔습니다. 때로는 세상살이에 이런 우직함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북한이 오늘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2주 사이 벌써 4번째입니다. 첫 발사 때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경고를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면 청와대 주인은 자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북한을 향해 한마디라도 이제는 따끔한 말 해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당장 저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가령 북핵이 해결되고 경협의 길이 열린다 해도 자유시장 경제를 거부하는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 단숨에 일본을 앞지를 수 있을까요? 설사 된다 해도 몇 년 기다려서 될 일은 아닐 겁니다. 청와대는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8월 6일 앵커의 시선은 그 길의 길이었습니다. 내일까지 태풍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밤 경남 지역을 관통하겠고 내일 새벽에는 경북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그래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오는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해안 지역은 2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이 더 문제인데요. 강원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100km 안팎이 예상됩니다.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해상 날씨도 비상인데요. 특보가 내려진 동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은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